안녕하세요. 유복연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담당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앞으로 수업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166페이지 일제의 일본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라고 나오죠. 대략적으로 1910년대서부터 1930년대 45년까지 이어지는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쭉 배우게 될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요. 자, 국제 정세가 변하고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먼저 배운 1910년대 부분에 대한 일종의 배경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나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 때 좀 배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연합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끼리 싸웠던 전쟁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연합국 측에 가담하면서 승리로 끝났다라고,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세계대전이고요. 자,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민족자결주의는 나중에 우리가 한국사 할 때에도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옆에 단어 설명을 보시면요. 각 민족은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 이 주장대로라고 한다면요. 어떠한 민족이건 간에 식민지 지배를 받지 말고 자기 나라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가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리 강화 회의는 이러한 연합국들, 승전국이었던 연합국들이 얼마나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가냐라고 하는 그런 게 결정되는 것이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패전국, 그러니까 여기는 동맹국들이죠. 동맹국의 식민지들을 강제로 해방시키거든요. 해방시키는데 그냥 해방해라 라고 이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종의 식민지를 해방하기 위해서 논리를 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자결주의 같은 경우는요, 승전국의 식민지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를 이때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이 승전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요, 1차 세계대전 도중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요,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수립이 돼요.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요, 레닌은 뭐라 그랬냐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민족들의 독립운동 지원을 약속한대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 있는 민족자결주의와 비슷한 내용이죠. 약소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그럼 실제로 했을까? 레닌은? 네,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전국한테만 좀 도움을 줬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좀 비교적 도움을 줬던 반면에 여기는 레닌은요,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여러 약소 민족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지원 받았었고요, 중국도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독립에 도움이 됐던 나라도 있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나라들도 있는데, 어쨌든 도움을 받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사회주의 되게 좋다. 레닌 되게 괜찮네? 하면서 뭐 할까? 독립하게 된다면 우리도 사회주의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레닌이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그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전반적인 세계 정세는 이러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옆으로 가시면은 나오게 되겠죠. 자, 옆에 헌병경찰 제도를 통한 무단 통치 실시라고 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쨌든 헌병경찰 제도 그리고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무단 통치라고 하는 거는요, 1910
1910년대의 일제 식민 지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910년대 일제 식민 지배를 우리가 확실하게 무단 통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여기에 있는 헌병 경찰 제도예요. 자, 그럼 이게 뭔지 앞에 이제 교과서의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 통치의 최고기구로서 뭘 설치한다? 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는데, 자, 조선 총독의 역할이 있어요. 조선 총독은요, 자, 1번 첫 번째, 조선 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뭐 하고 있다?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과 군 통수권을 전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진짜 엄청 대단한 거야.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따로 다 분리가 되어 있죠. 야, 근데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행정권과 그 다음에 그 법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 그 다음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이 한 명한테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있대? 군 통수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가지는, 조선 총독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다? 군인이다. 자, 군인들이 통치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일반 민간인, 저희 같은 이제 군인이 아닌 사람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명하복, 위아래 명령 철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약간 좀 딱딱하고 무섭게 통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조선의 민중들을요, 좀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무조건 군인 출신인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의 이제 기능이라고 한다면 크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러한 권한들을 가졌고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조선 총독 아래에 보시면요, 대부분의 관직은 당연히 일본인이겠죠. 그쵸? 조선 총독부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기 위해서 뭐도 실시된다? 친일파로 구성된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일종의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문기구는 조언을 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니까 조선 총독부가 야, 우리가 통치하는데 이거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너한테 도움을 받을게 라고 하는 명목으로,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건데, 사실상 친일파 애들한테 그냥 조금 보기 좋은 자리를 준 것 뿐이고요. 실제로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되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쭉정이에요. 겉만 있는 건, 실질적인 기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친일파 애들이 모여서 그냥 잡담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게 이제 중추원이고요. 보여주기식이죠. 자, 다음, 일제는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무단 통치 시기의 본격적인 통치 방식이 쭉 해서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 얘기가 나오죠.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하는 거. 자, 헌병이 일반 경찰의 업무까지 맡아서 담당하는 거였는데, 자, 헌병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그냥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는 경찰은 경찰 따로, 그 다음에 군인은 군인 따로 하죠. 경찰이 하는 역할은 치안 담당입니다. 치안 아니죠? 치안이죠? 치안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역할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요, 군인이 경찰의 업무까지 해요. 자, 그 얘기는 좀 뭐냐면은, 원래 군인은 적군을 담당하는 건데, 자, 국내에도 지금 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적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적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걸까? 당연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적이겠죠. 그들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처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확실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총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야 뭐 군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게 해맑게 그냥 나 휴가다 하고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만 봐서 그러는데 얘네가 이때 당시에는 총, 칼 들고 딱 무섭게 하고서 딱 돌아다니면서 눈 부라리면서 이놈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걸 계속 감시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훨씬 더 무섭겠죠. 자, 그래서 이 헌병경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 좀 무섭게 통치하게 되는데요. 자, 헌병경찰은 치안 유지를 넘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말씀드렸죠? 치안 유지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광범위한 권한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범죄 직결례, 그리고 두 번째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범죄 직결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직결 처분권이라고도 얘기하거든. 잠시만요. 이 직결 처분권이 여기 있는 범죄 직결례라고 하는 거에 의거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과서 169쪽 바로 다음 장이죠. 바로 다음 장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보자. 여기 있다. 자, 범죄 직결례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169쪽이에요. 자, 그래서 1조 경찰서장 또는 그 직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관할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범죄자를 뭐 할 수 있다? 직결할 수 있다.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직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 너 저기 뭐 맨날 경찰 나오는 드라마 보면 뭐 범인 딱 잡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 임마 넌 뒤졌어.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란다 원칙 얘기해 주잖아요. 자, 근데 그딴 거 없다는 겁니다. 정식 재판하지 않아요. 그냥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에 곧바로 언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저기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야 너 임마 뭐 했어 안 했어 하면서 뭐 저기 뭐 저 안 하는데 억울한데 그러면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때리고 여기서 벌금, 구류, 태형 같이 이런 식으로 처벌을 즉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맞다가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치 너 잘못했지. 그럼 너 처벌돼 하면서 이제 바른 식으로 바로 또 이제 처벌 같은 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조선인들의 삶을 굉장히 통제했던 게 여기 있는 범죄 직결례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거랑 세트로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됐다. 자, 세트로 나오는 게 여기에 있는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태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뭐니? 맴매죠, 맴매. 예, 여기 태형틀 보이시죠? 그 곤장 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뭐 몇몇 약간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곤장 틀 있잖아요. 네, 그런 곤장 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저는 때려봤습니다. 저 대학교 때 그 민속촌이나 이런 쪽에 이제 답사 활동을 역사과니까 이제 답사 활동을 좀 많이 가요. 그래서 답사 활동을 갔다가 덩치 큰 그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덩치 뭐 지금 그 학교에서는 전주봉 선생님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덩치 엄청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장난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장난으로 진짜 막대기가 있다만요. 막대기가 제 키보다 큽니다. 이만한 막대기를 이 곤장을 들고서는 탁 하고 때렸는데 물론 세게는 안 때리죠. 그냥 톡 하고 때렸는데 그 친구 몸집이 커서 그런지 차이시더라고요. 촥 하고 달라왔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곤장 때리는 게 조선 태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태형령도 1912년에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바지를 까고선 그냥 맨살을 때리기도 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마나 바지 입고 거기 위에다 물 뿌린 다음에 착 하고 달라붙게 해서 탁 하고 때리고.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고요.
이는 어디에만? 조선인에게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조선 태형령이야.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러한 형벌들은요 1900년대쯤 가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예요. 되게 비인권적이다, 인권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훼손한다, 몸 신체를 훼손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되게 존엄성을 훼손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유럽도 그렇고요, 뭐 이제 동양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식의 몸에 직접 체벌을 가하는 형벌을 없애는 추세였어. 그런데 조선인들한테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을 그만큼 낮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선인들이 인권 따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갑자기 억울한 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때리면서 저를 가르쳤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 때 전부 다. 네. 진짜 어떤 분들은 뭐 필드 하키스틱 있잖아요. 하키스틱으로 풀스윙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거 한번 맞으면은 뭐 이제 바로 멍들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맞는 게 없죠. 네, 너무 다행히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조선 태형령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조선 태형령이 어디랑 같이 합쳐지는 거야? 여기는 범죄 직결례랑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범죄 직결례, 야,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 잘못했으니까 너 바로 군장 맞아 해서 바로 끌고 와서 이제 때리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범죄 직결례와 조선 태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자, 기본권의 제한과 식민지 교육의 도입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조선 사람들을 낮게 본다는 얘기겠죠. 자, 일제는 자, 여기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언론, 뭐 신문 같은 거, 지금은 이제 방송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집회 뭐 하는 겁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반대해라, 이거 뭐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 시위 같은 거. 결사라고 하는 거는 모임입니다. 모임. 매질 결자에다 모임, 저기 뭐야 사회할 때 사자를 쓰는데 이 특정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특정 목적을 가진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모임이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사실상 이때의 결사라고 한다면 독립운동 단체들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제한하고요. 자,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같은 한국인들이 발행한 신문과 잡지 대부분을 폐지합니다. 폐간해요. 자,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뭐로 유명한 곳이지? 이번에 시험 범위에도 아마 이 부분들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일산의학 체결되고 나서 이때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하는 글을 쓰죠. 시일야 방송대국 뭡니까? 시일야 오늘 밤 방송대국 목노아 울다예요. 여기에는 일산의학이라고 하는 게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이제 완벽하게 식민지 상태로 돌입하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목놓아 울다라고 이제 하면서 사설을 썼던 데가 여기는 황성신문의 이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이었고요. 대한매일신보 하면은 영국인이 만든 걸로 유명하죠.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기탁 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는데 일단 실질적인 사주가 베델이기는 한데 모든 건 이제 양기탁이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겉으로 보기엔 이제 양기탁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폐간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좀 탄압을 받게 되면서 1910년대 넘어가면서 얘네가 베델도 쫓겨나고요, 양기탁도 그냥 쫓겨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다른 사람, 양기탁은 아니죠. 네. 일단 베델이 먼저 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넘겼었는데, 그러면서 대한매일신보가 좀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양기탁 빠져나오고요, 대한매일신보가 나중에 대한자 샥 빼고 매일신보로 이름 바꾸면서 일본의 기관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폐간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변질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자.
팽하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각종 단체를 해산했다. 사실상 여기 나오는 요 얘기죠. 언론 탄압하고 있죠. 결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해산시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 기본권 제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교육에서는 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걸 반포합니다. 네. 자, 이 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밑에 보시면은 1차 조선교육령에서 이 조항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교육에 관한 치가 입각해서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충량한 국민 육성. 그 다음에 충성하고 우량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충성? 전왕한테 충성이겠죠. 네.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 일본어를 국어라 그래요. 그렇죠? 일제강점기니까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본어를 보급하고 이걸 통해서 자 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가지고 일본어를 보급하고 일왕에게 복종하는 한국인을 양성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교육을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중심으로, 자, 보통교육, 그 다음에 실업교육 중심으로 편성을 합니다. 자, 보통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업교육은 우리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실업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죠. 실질적인 기술이라든가 이제 직업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이제 그런 식의 학교들을 우리가 실업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농업, 상업, 공업, 그래서 우리도 농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상고, 청소여정이 약간 이제 그런 식이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런 학교들로 해놓고, 자,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한했어요. 자,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입니다. 일단 조선의 대학교 없죠. 네, 이때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면요, 대학교에 들어가려면은 일정 이상 보통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육연한을요, 그 일정 기간 이수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무조건 보통학교를 3년, 4년 이상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2년밖에 못 다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입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여기는 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 안 만들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 애들, 그런 것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지. 그냥 글자는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기계는 아주 조금은 다룰 줄 알고, 그 정도는 돼야지 활용하기가 쉬우니까 딱 그 정도 교육만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민족교육을 강조하던 이제 사립학교들을 많이 탄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1910년대, 1900년대 넘어오면서 많은 사립학교들을 세웁니다. 소위 얘기해서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립학교들을 세웠었는데, 그러한 사립학교들이 이제 낙후되었다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 둘씩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크게 활동했던 게 사실 서당이었거든요. 서당이 이런 식으로 민족교육을 좀 많이 실시했었는데, 서당도 너무 건물이 낙후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폐쇄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교원에게 제복과 칼을 착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제복과 칼, 지금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복 입고 칼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좀 쌀벌하겠죠.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멋있는 것 같은데, 이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군인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군인은 그냥 군인이네 하고서 이제 그러고 마는데, 옛날에 일본 헌병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복장들을 하고 선생님들이 서 있으면 되게 무섭겠죠. 네. 그래서 일단 자, 기본권과 식민지 교육의 도입 부분도 봤고요. 자본주의 침투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식민지한테 상품을 수출하고 싼 값에 원료를 수입하는 모습으로
수탈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내용인데 일본에서 방직 공장을 돌려요. 옷감을 돌립니다. 자, 옷감 만드는 공장을 막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자재가 별로 없는 거야. 원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일본 애들은 어쨌든 간에 그 원자재를 만들기에는 뭐 농사도 해야 되고 뭐 저기 목축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바쁜 거야. 뭐 공장도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들 이런 이제 원자재를 생산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사오는데 이거를요 조선 애들한테 강제로 시켜요. 야, 너 우리나라에서 방직 공장 돌릴 거니까 너네 면허 재배해, 너네 양 키워,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재배하게 하는 거야. 강제로 재배하게 해서 원가 후려쳐가지고 싸게 받아오는 겁니다. 식민지를 수탈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원자재를 값싸게 받아들인 다음에 일본에서 막 이렇게 만들어요. 옷감을 만든 다음에 그걸 또 어디다 갖다 파는 거야? 조선한테 비싸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싼 값에 원료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제도 똑같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본 상품을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많이 만들었다? 철도, 도로, 한강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경인선 1899년 우리나라 최초 한국 최초 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철도인데 이거를 일본이 만듭니다. 야, 그러면 이제 경선에서 인천까지, 서울에서 인천까지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철도에서 생기는 모든 이득들을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부선, 이것도 일본 애들이 만드는데 일본 애들이 여기 부산, 여기 왜냐면 일본 애들이 여기 이제 섬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어지는 철도도 일본 애들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경의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니? 네, 뭐 이제 경의선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른 나라 거였습니다. 이제 경의선도 원래는 다른 나라가 저기 미국이 원래 만들겠다고 했던 건데 미국한테 사온 거고 경의선도 프랑스가 만든다고 했었는데 프랑스한테 또 받아옵니다.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도들을 만들어 놓고 이 한반도 전국 방방 곳곳으로 물자를 쉽게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뭡니까? 쉽게 상품을 수출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곳곳에 퍼져 있는 원자재들을 쉽고 빠르게 사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제강점기 때 경제가 발전했다. 그리고 일본 애들도 얘기하는 거 있죠.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항구 만들어줬지, 그냥 이렇게 철도 내줬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준 게 되게 많지 않느냐, 공장도 세워줬지. 그러면서 일본 애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적이 불순해요. 일본 애들은요, 그냥 이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줬다 그럼 땡큐지.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고 우리나라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야, 목적이 불순한데 그 과정이 아무리 이렇다 한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쌉소리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조선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뭘 했다?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회사령도 되게 중요해요. 자, 회사를 만들 때 관련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사령 여기 옆에 단어 설명이 딱 하고 잘 나오네요. 그쵸? 자, 먼저 보시면 1조 회사 설립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허가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회사령은 허가제예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보훈령이나 본령이 요 회사령이에요. 이 회사령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여기서 반대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지정의 폐쇄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해산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사실상 뭐 하지 말아라?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를 회사령을 공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성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본 기업이 들어오는 거를 쉽게 허가해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걸 허가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토지조사 사업이거든요. 자, 토지조사 사업은 아예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자, 토지조사 사업 말 그대로 뭐 하자? 토지를 조사하자. 그쵸? 네. 그래서 토지를 왜 조사하느냐라고 보시면 제일 큰 목적은 그겁니다. 식민 통치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를 조사하면은 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느냐? 자, 이걸 보시면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한번 좀 차분히 이제 교과서 나온 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토지조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토지 소유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뭐 한다? 직접 신고하여 소유자로 인정받는 신고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고주의 방식.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야, 신고주의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러면 1910년대 이제 이런 식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 일제강점기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가 왜 일본한테 협조해야 되느냐? 이거 내 땅인데 라고 하면서 나는 신고 안 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그냥 대충 공지하고 대충 이제 빨리 접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처 신고하지 못하게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자꾸 빠꾸를 놔가지고 이거 좀 잘못 지켰어요, 다시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방해를 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의외죠. 그래서 이거 신고해야 된다라고 뭐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도 해주고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때 신고율이 98%가 넘었다 그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방해한 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왜 그랬냐면요, 그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난리음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겠지. 땡깡 부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야,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중 봉기 일어나고, 막 농민 뭐 소작쟁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더 치열해지고, 사람들의 그 반일 감정은 훨씬 더 강해지고, 이것들보다는 차라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른 채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 거야. 머리가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서 얘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겉으로는 일단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통치하기 편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고주의 방식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자, 결과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토지대장에 누락된 토지들을 파악해가지고 지세 수입을 늘렸다. 지세는 토지세입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세라 그래요. 자, 일단은 당연히 토지대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여기 토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이 토지는 누가 되는 거야? 누구 거가 되는 거야? 국가 거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들을 그런 것들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토지 대장에 딱 이렇게 토지들이 여기 뭐 성운이나 토지 100평, 그 다음에 소용이는 토지 몇백 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적혀져 있었는데 더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더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원래 100평만 신고해가지고 100평만큼의 세금만 내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들통이 나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세 수입, 세금 수입을 늘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의 국유지, 자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상당 부분의 국유지를 어디다가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넘깁니다. 자 동척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척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일단 국유지라고 하는 개념은요 국가 소유 땅이고, 그래서 주로 이 국유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왕실 소유라든가 관청, 왕실과 관청 소유 토지 등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넘깁니다. 왕실 그냥 저기 뭐야 일본 애들이 주는 땅 받고 살아. 그다음에 관청, 너네 이제 관청 없어졌잖아. 관청에서 하던 땅 다 이제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다 넘기는데, 동척 같은 경우는요 수탈기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넓은 데다가 적어볼까? 조선과 대만의 토지를 수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착취하는 국책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목적은 이거예요. 조선과 대만의 토지를 수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착취하는 거. 이때는 대만도 일본 식민지였거든요. 자,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기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누구한테 토지를 나눠준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한테, 농업이주민한테 동척이 이 땅들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요 조선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일본에서는 그냥 소작용이야. 아니면 그렇게 땅이 넓지 않았어. 그랬는데 조선으로 가면은 동척에서 싼 값에 토지를 많이 준대. 그러면 나도 뭐가 될 수 있어? 지주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대지주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자, 일제가 토지에 대한 지주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차 지주제는 강화되고, 반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소작농들은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이거 말이 조금 어렵죠? 자, 그냥 배타적인 소유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타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소유권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경작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래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요, 자 봐봐, 기본적으로 원래 지주와 소작농이 있잖아. 지주와 소작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한 가불관계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소작농은 지주한테 주어야 할 지대라 그러죠. 그냥 땅값만 제때 지불하면은 땅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뭘 해도 돼요. 그냥 진짜 그런 식으로 내가 일단은 계약을 걸어가지고 계약을 해서 내가 여기 소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계약을 딱 하는 순간 네 땅은요 어지간하면 소작농한테서 뺏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형태의 여기는 경작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런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야, 그게 뭐냐? 계약은 계약이지. 딱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식으로 계약 걸고 계약 끝나면 재계약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에 따른 불안정한 지위 뭡니까? 그 1년, 2년, 1년씩 지날 때마다 지주한테 다시 가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지주한테 막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올해는 더 낼 테니까 저랑 뭐 1년 더 계약해 주세요. 저한테 1년 더 빌려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주들이 뭐가 되는 거야? 갑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작용 미친 듯이 높여버리고, 그러면서 얘들한테 갑질하고, 소작용들한테 갑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들을 심하게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소작용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게 되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주의 권한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소작농의 권한이 굉장히 하락하였다. 그래서 소작농들이 살기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국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주가 아니죠.
자장농이거나 소장농이고요.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자장농보다도 누가 더 많아질까? 소장농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이 훨씬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10년대까지의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봤고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일제 민족분열 통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볼게요.